뭐 아시겠지만 제가 CH 차원이가 두 대를 거래한 지 지금 19년 차예요. 19년 차가 됐는데, 음, 처음은 사실은 제가 2000년도 들어서서 한국에 그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을 수입을 대행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줄리크니, 안내마리보린, 뭐 그린트레이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수입을 해서 한국에 유통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대부분 한국에는 유기농 화장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천연 화장품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 뭐 K뷰티가 세계 시장에 잘 나가니 어쩌니 하면서 되게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왜 천연 유기농 화장품만 한국에 없을까? 그래서 그 수입 대행을 하다 보니 뭐 이제 성분이나 서류 관련 업무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식약처와 연관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국내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그 조금 의도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국내산 유기농 산물을 가지고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출발한 게 사실은 CH하몬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한 20년 차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 한살림에 처음 납품했던 뭐 참이슬, 꽃구름 이렇게 유통됐던 화장품 아시죠? 뽁뽁이에 이렇게 뽀뽀 말아가지고 막 납품했던. 근데 그 제품을 사실은 온라인에 처음으로 유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이제 식약처 기준에 맞게 표기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 국내에서 제가 최초로 마스크팩, 지금 둘에 들어가는 마스크팩을 유기농이라고 해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뭐 유기농 화장품의 법적 기준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기농이라고 하면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이라고 시장에 내놓게 됐죠. 그래서 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논쟁거리가 됐고 뭐 유기농 1%만 넘으면 유기농이냐 천연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뭐 과대 허위 광고다라는 뉴스를 계속 많이 조금 방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 이제 년도가 되면서 이제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는 걸 만들면서 식약처가 이제 법적으로 제도권으로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여하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15년 차가 됐고 2010년 1월 1일부터 이제 법제화가 공식적으로 됐죠. 지금 이제 뭐 유기농 천연 화장품에 대한 법적 단계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사용자들 입장, 소비자나 우리 생협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보는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광고 홍보의 대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이나 법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분석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협 운동을 하면서 생협이 그나마 지속 가능하고 생협의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조합 물품들이 왜 가치나 그 지속성의 의미가 있냐면 저희 실제로 이제 산지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제조자. 근데 브랜드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유통이기 때문에 그냥 광고 홍보하고 문제되면 행정처분 받고 또 다른 브랜드를 하면 되고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제조는 아시다시피 이동을 못하고 생산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는 문제가 되면 심각한 회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조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브랜드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마인드가. 예, 그러니까 쌀 농사 갖다가 쌀 소분해서 유통하는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을 걱정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조자와 브랜드를 유통하는 사람의 마인드 구조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하면 거짓말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공장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근데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판매가 주 유통이 목적이고 판매가 주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강구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생협의 제품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활자라고는 표현하지만 상당히 이제 산지와 소비자 조합원들 간의 관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높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지금 질문을 받아본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몇 가지를 보고 제가 유튜브에 과거에 이제 CNI 소비자 연구소에서 유튜브에 사람들이 너무 천연 유기농, 그냥 비건 이런 단어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혼선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저한테 그 CNI 소비자 연구소에서 해달라 해서 제가 두 개 그 이 유튜브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 일단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하고 그다음 저희 회사 소개하고 PPT로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제가 화면을 띄워서 저희 홈페이지를 가지고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튜브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일단 처음에는 이게 유기농 천연 비건이 사람들이 용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비건 화장품은 뭐고 크림 뷰티는 뭐고 유기농 화장품은 뭐고 천연 화장품은 뭐다. 이게 다 법적인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혼선이 많아서 이 CNA 소비자 연구소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번 공유해서 지금 공유 다 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 천연 유기농 부부협회 최성철 이사님을 모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유기농, 천연, 비건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명확히 다 구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녹화했는데 어떠셨어요? 뭐,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 많이, 좀 어설픈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네. 이제 포노카라고 불리는 한국 천연 유기농화장 협회 네. 연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영상 보시고, 유기농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헷갈리는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기농, 천연, 비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 개념이 정확히 뭔지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주시죠. 첫째, 비건이라는 단어는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비건이즘이라는 네. 일종의 채식주의자보다 네. 베지테리안이라는 단어, 조금 더 앞선 단어에서 나온 단어를 따서 비건이라고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비건은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 형태 하나입니다. 식문화 형태. 네. 이것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비건이라 한다. 이렇게 네.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혼선이 되고 있는 천연이라는 단어는 천연은 일반 명사죠. 그렇죠. 일반 명사니까 네. 천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못 쓰고 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천연이라는 단어에는 사용하고 못하게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인 사용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나 화장품에서만큼은 네네. 천연 화장품이라는 단어는 2018년 3월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네. 천연 화장품이란 뭐다? 정의를 기준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정의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천연 화장품이란 네.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라고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의 제2조 2항 2에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8년 네. 3월에 시행됐습니다.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식물이 천연 원료라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이 화장품의 기본 요구 안에 법문에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이렇게 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초상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인증의 그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고시. 예. 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고시가 지금 3월 달에 안이 나와 있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고시 내용에 보시면 천연 원료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하자면 천연 화장품은 천연 원료라는 법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농은 유기농이란 단어 자체가 법적인 단어입니다. 네. 차이를 말하자면 천연은 화장품에서만 법적인 단어지만 유기농은 모든 것에서 법적인 단어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기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농산물을 지칭하고 유기농 인증받은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명분해서 품목을 지정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유기농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법적인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자기는 유기농이라고 주장하지만 유기농 인증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그렇죠. 그런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어쨌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유기농 단어 사용은 무조건 불법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유기농은 법적인 나라입니다. 법적인 예. 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 보다 더 안전하다, 편하다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제품 자체의 그런 특성도 있지만 사람에게 안전하고 이런 특성도 있지만 유기농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한 게 더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상당히 네. 과학용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유기농이 자연농법과 같은 그냥 없죠. 그렇죠. 예, 네. 따라서 유기농 역시 그런 유기농 방법에 의해서 농사 지어져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만큼의 과학, 화장품 부분으로 오늘 얘기를 하자면 네. 화장품 부분에서는 포장, 얘네들의 세척, 네. 그다음에 사후관리, 즉 그것을 세척제가 어떻게 폐기처분 되어지고 폐기처분되는 네. 과정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네. 과정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만 예를 들면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환경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일련의 예. 원료에서부터 폐기까지 총 과정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절차를 잘 따르는 제품에 법적으로 붙여지는 게 유기농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인증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거 함부로 그냥 내가 내 밭에서 약 안 주고 키웠다고 막 갖다 바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불법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순하냐 안 순하냐 유기농이 네. 화장품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순한과 안전한과의 다른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하다는 것은 자극성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 네. 안전한가 하는 것은 모두부터가 화학 제품과 화학 원료, 유해 성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유기농 화장품은 정확하게 앞서 말한 포장재 부분을 세척제 이 부분을 벗어나서 더 먼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합성 용매제, 화학 방부제, 네. 인공 향료, 인공 색소, 네. 실리콘 오일 계열, GMO 농산물, 합성 계면활성제 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일반 화장품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말한 이런 화장품을 만들 때 필수 요소 원료들은 합성 원료들이지만 이것에서 나오는 유해적인 물질들이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유해화학 물질들인 것입니다. 네. 이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유기농 화장품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화장품에서도 그런 걸 사용했다 하더라도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체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그렇죠. 네. 시각적인으로 국민적 보건과 안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생기는 이유는 네. 그런 유해한 화학성들을 줄여가자라는 일반적인 모두입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자연회귀주의 논리에 따라서 네. 줄여나가자는 것이죠. 그런 화학성분들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인간의 피부에 피해를 준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을 접근하는 화장품은 1%의 천연 원료만으로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1%. 속에서 네.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죠. 네. 이 문제들이 굉장히 뉴스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2018년 3월부터 시각처가 네. 천연 화장품이란 뭐다라는 정의로 법제화시킨 이후에는 천연 화장품이라는 단어는 사실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천연 화장품 요건에 맞지 않는 한은요. 네. 그래서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천연 화장품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연 유래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 유래는 또 딱히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예, 막 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뭘 만들어 놓으면 큰 피해가는 물도 하나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뭐 시장에 생리라고 봐야죠. 네. 아니 세상에 자연 유래 아닌 게 뭐 별로 있나요? 한자적으로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따지면 유래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오리지네이트 때문에 그렇죠. 유래된다는 단어는 사실 자연계에서 유래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번에 천연 화장품을 정의할 때 자연 유래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좀 묶어서 정의를 하는 그러면 굉장히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좋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의되고 있는 건데 그 정의 내용하고 인증하고 지금 결합이 돼 있을 텐데요. 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제정 고시가 최근 2019년 3월 이후에 현재 나와 있는 고시 안에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기존 고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집어넣고 네. 인증 제도, 인증 기준에 천연 화장품이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천연이라 정의한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네.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가끔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어떤 단어의 선정적 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심플한 너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아주 기본적이거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중요한 그런 원리를 저희가 놓치고 제품에 대해서 접근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후에도 이런 기회가 자꾸 생긴다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본적인 논리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기농, 천연, 그리고 비건. 네. 우리가 최근에 잘 들으셨어요? 너무 이제 상식적인데 실제로 현실에 이런 상식적인 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똑똑한 소비자라고 저희들이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똑똑하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비자한테 어려운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가 결국은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제품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급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기를 바라는 경향이 많고 소비자는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차이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이제 뭐 좀 발전 속도나 내지는 규모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두레생협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제품에 다가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온라인에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어, 소비자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인지력이 높게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생활재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좀 들어보셔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좀 쉽게 설명하면 비건 화장품이라는 것은 법이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나 비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제가 동물성 안 썼다 해서 제가 브랜드 로고를 하나 이쁘게 만들어요. 그 제품에다가 비건 로고를 이쁘게 찍어서 제가 비건 화장품으로 팔아도 앞쪽으로 아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법의 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가 동물성 원료를 안 썼다라고 홍보한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성 원료를 안 썼는데 궁금하면 당신이 검증해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거죠. 근데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은 아주 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조합원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아 그럼 이게 천연 화장품이 맞냐라고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갖추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다른 또 무슨 뭐 크린 뷰티에서 막 크린 화장품 이런 건데 이것은 다 마케팅 영역의 모습이고 시장의 문화 형성의 모습이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나 제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음, 품질의 평가 기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그 저희 회사에 대해서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이 사이트가 저희가 음, 저희 회사입니다. 이제 브랜드는 찹스라는 회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회사는 CH 하몬입니다. CH 하몬이라는 회사는 어, 실제로 이제 이 저희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유기농 화장품을 가장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감히 얘기하건대 저보다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한국에서 더 빨리 만드신 분은 없습니다. 일부 이제 에센셜 오일 즉
EO라고 그러죠. 에센셜 오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 유기농을 한국에서 이제 소분해서 유기농이라고 파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에멀전화된 로션이나 크림, 에센스 이런 거를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써서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만들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일반 화장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1%만 유기농 넣어도 유기농이냐 막 이런 그런 이제 허위 과대 광고가 많다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식약처에 민원을 많이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제품이 정말 유기농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실화인데 아침 9시에 식약처 이 약사과에서 이제 저희 공장에 쳐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리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기농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식약처 직원들도 유기농 기준도 없고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 직원들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잔소리하고 솔직한 말로 이제 이런 국제 기준을 가져다 드려도 되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식약처에 유기농 화장품 이 기준을 제정하는데 그 외부 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중에 제가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과 제도를 좀 만든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제도화가 되면서 실제로 상당히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브랜드는 찹스는 이게 CH는 차맨 헬시 오가닉 뷰티 스토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력적인과 건강에 좋아라는 게 회사 이름이고 브랜드는 매력과 건강에 이제 유기농 뷰티 스토어라는 걸 줄여서 찹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레생협에 공급하는 것도 대부분 찹스 브랜드로 공급을 하고 있고 생활용품은 아, 자연으로라는 브랜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조금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 2005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19년 차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예전에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회사 자체가 이제 친환경 유기농을 국내산으로 하다 보니 환경 부분이나 뭐 이쪽 관련 부분에서 포상을 많이 받는데 올해 이제 제가 8월 달에 이것 때문에 제가 생산자 이사회를 못 갔는데 올해 8월에 이제 ESG 경영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꽤 규모가 있는 뭐 대회 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안양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회사가 경영상 이제 유기농 친환경 생협에 맞는 이런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회 지속 가능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해서 표창장을 받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조금 뭐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어요.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유기농 화장품을 OEM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뭐 컨설팅 기관이기도 해서 컨설팅하는 인증 관련 국제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이나 상품 공급,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원들이 4명 정도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품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 유기농 제품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내 제조 중에서. 근데 이제 이들 제품 중에 일부만 두레생협에 들어가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제품이 이제 입점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쪽에 많이 다가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두레가 온라인을 개선하면서 이제 고객 아니면 산지 직배송을 조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의 접근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레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마스크팩 종류입니다. 이 마스크팩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인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질문 중에 보면 방부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천연 방부제라는 건 존재하고 있고요. 방부 기능은 상당히 복합적인 기능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제품들 보면 방부제 안 썼다라고 하는 제품들은 이제 무방부제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방부제면 다 썼겠죠. 그러니까 무방부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허위 과대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무방부제라고 하면 방부제라고 등록되어 있는 식약처에 방부제라고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현재 한 30가지 넘습니다.
그 30가지가 안 들어있다는 것을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그 30가지가 안 들어있다고 검증을 합니까, 제품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다 허위 과대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무방부제라고 써놨으면 방부제 종류가 30가지인데 당신이 30가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라고 하면 그 회사는 망하겠죠. 30가지 검출 시험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면 이 불가능한 구조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무합성 방부제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부를 하긴 하죠. 그러나 천연 방부제를 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방부를 구상을 한 것이니까 방부를 안 썼다라고 하는 방부제를 안 썼다라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올바른 얘기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회사 제품은 방부제를 안 썼다는 단어는 어느 제품 설명에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과대 광고의 논리에 조금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쉬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산물에도 그런 걸 적용시킵니다. 이제 비의도적 혼입이라 그래서 어, 첨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단어들은 이제 첨가하지 않았다라고 합성 방부제 무첨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무첨가됐다는 것은 내가 넣지 않았다는 거니까 안 넣었다는 걸 증빙하는 것은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넣지 않았다라는 것을 검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무첨가라는 단어가 시중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제로 제품 중에는 상당히 이런 화장품에는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게 조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소개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는 이제 회사는 안양에 있고요, 평촌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다음 문제 PPT를 가지고 또 제품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저희 회사인데 이게 CA 차원 회사고요. 제가 이제 국제 2013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2006년 5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6년도부터 생협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생협의 성장 속도가 기업의 성장 속도보다 굉장히 늦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은 생협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면 사실은 이제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국제화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3년, 그러니까 한 지금 10여 년 전부터 이제 국제화를 시작했고 인증을 받고 수출을 시작하는 방향 쪽으로 회사를 이제 실제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안양에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이 실제로 이제 35층짜리 안양에서 가장 높은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 2층에 우측에 공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비싼 건물에다 제조업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엔 대부분 이제 평택이나 밑에 뭐 이런 쪽으로 다 내려가서 공장을 막 짓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유기농 화장품을 하면서 가장 이제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오염입니다. 외부와의 오염 문제. 그래서 이제 일반 판넬식의 공장을 지어놓으면 실제로 이제 외부와의 그 차단이 한계성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화장품이 이제 미생물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해서 사실 이런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물, 즉 저희 공장 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건물 밖에서 한 5개 정도의 문을 통과해야 들어오거든요. 그 건물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부가 제가 CGMP 공장이라 GMP 시설화 돼 있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안전하고 좀 오염의 예방이 좀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제가 이제 이게 이런 건물 안에다 공장을 짓게 됐죠. 그리고 뭐 저희는 이런 다양한 걸 진행을 하면서 그 저희 공장이 사실 이제 연구 개발에 그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많을 때는 6명 정도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연구소 직원은 4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제형을 개발하고 한 분은 인증 관련 서류 업무를 하고 한 분은 이제 원료 부분을 관장하고 한 분은 이제 QC 정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4명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화장품 제조회사의 연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연구실이 없으면 이제 CGMP의 기준을 맞추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연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비용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 그렇다고 없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제품 가격에 원가를 가끔 이제 산정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나 연구개발비는 전혀 포함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이제 정규직인 직원이 연구실에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어떤 단순 제품들이나 농산물 농사를 져서 농기계 이렇게 계산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른 원가 계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조 설비는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가마는 70kg, 그다음에 500kg, 1톤 이 정도의 이제 제조 가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들이 이런 제조 가마를 설명하는 이유는 화장품의 그 생산, 제조, 로트 남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트를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도 역시 GMP상 법적 기준입니다. 이 가마의 크기에 따라서 한 번 생산한 양을 한 번의 로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샴푸 500kg짜리 1000개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이제 500kg짜리 1000개면 500kg가 필요하고, 만약에 2000개를 만들면 1톤이 필요한 거죠. 4000개를 만들려면 2톤이 필요한데 그 공장에 가봤더니 2톤 가마가 없는 거예요. 그럼 1톤짜리밖에 없으면 1톤짜리 2번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제품 로트 넘버가 2개가 되는 거고, 제조일자나 다른 유효기간이나 모든 것들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각처에서 조사를 할 때 간단하죠. 딱 와서 공장의 생산 설비 시설을 보고 서류를 보고 와서 봤는데, 당신은 한 로트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 데이터를 기록을 보니까 10,000개를 판 거예요. 근데 당신의 기계 설비는 최소한 2톤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만들었느냐라면 로또를 거짓말 친 게 되기 때문에, 그럼 GMP를 위반하게 된 겁니다. CGMP를. 이런 공장 의 설비와 시설과 다 맞춰서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CGMP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로또를 거짓말 친 거기 때문에 생산의 품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마가 뭐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공장을 보면 이제 가마가 얼마나 큰지, 탱크가 얼마나 큰지, 식품도 똑같습니다. 해썹도. 그러면 가공 그 기준에 맞춰서 생산 노트를 정해야 되고, 입고 때부터 출고 때까지 과정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서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어, 해썹 기준은 이제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하고, 그 다음엔 이제 CGMP 화장품이 조금 더 어렵고, 그다음 GMP 약은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양한 이런 인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병풀,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뭐 너무 많은 시카라고 해서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했고, 현재 저희가 둘의 이제 공급하는 것 중에는 대표님 지금 화면이 웹사이트 화면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안 어? 맞아요. 지금 화면이 어? 웹사이트 화면이에요. 됐어요? PPT인가요? 네, 지금 잠시 그 웹사이트 화면하고 지금 지금 PPT예요? 잠시만요. 화면이 안 맞아서 지금 잠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하지. 음, 제가 쌀개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저 도종 공장에서 유기농 쌀을 도정하고 나면 도정할 때 맞춰서 그때 바로 매입을 해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바로 추출을 해서 추출물 냉장 보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스운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쌀겨 마스크팩을 만드는 일반 제품은 쌀겨를 사다가 쌀겨 추출물을 사와서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저희 회사는 유기농 인증받은 쌀을 도정하는 공장에서 도정할 때 그 쌀개를 사와서 저희 공장에서 추출해서 쌀개 추출물을 만든 하나의 원료를 이 화장품에 집어넣는 겁니다.
쌀기뿐만이 아니고 콜라겐, 알로에 다 마찬가지죠. 근데 알로에나 콜라겐은 굉장히 콩에서 추출하니까 콜라겐은 식물성 콜라겐입니다. 콩을 가져다가 발효를 시켜서 나또화 시켜서 끈적끈적한 나또처럼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알로에는 아시다시피 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택배로 받아서 그냥 농축해서 추출하면 됩니다. 근데 제일 고민은 뭐 쌀겨죠. 여러분들 녹차는 녹차잖아요. 그러면 녹차 나무가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되고 녹차는 가공이니까 유기 가공까지 해서 인증서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녹차 추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걸 다 국내산으로 실제로 농가에서 모두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들기가 복잡하고 아이템 하나를 런칭한다는 게 농가하고 연결돼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치를 또 수확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확철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실제로 저희 회사가 농산물을 사서 화장품을 만드는 아주 특이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화장품 제조회사가 농산물을 왜 사느냐? 보통 회사들은 한두 가지는 사지만 저희가 보통 19가지의 농산물을 사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근데 이제 제철이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레몬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가 저희가 레몬이 구입했을 때 레몬을 제주도에서 사옵니다. 레몬 잎을. 근데 레몬 잎을 아무 데나 따면 겨울에는 레몬 잎이 없고 과일이 열릴 때는 레몬 잎을 다 따버리면 과일이 안 열릴 테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가 딱 있죠. 5월달에. 가지치기 할 때 레몬 잎을 다 모아서 급냉을 시켜 놓습니다. 아이스박스에. 그리고 그걸 갖다 연중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레몬잎을 구할 수가 없죠. 보통 일반 화장품 회사는 레몬잎을 사는 게 아니고 레몬 추출물을 보관해 놓은 걸 가져다가 집어넣죠. 그러면 그 레몬 추출물이 유기농이라는 걸 검증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기농 화장품을 처음 만들 때 이걸 식약처하고 계속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국내산 유기농 인증받은 농산물을 가져온 거고 그 거래 명세표와 거래 내용을 검증하고 그걸 우리 공장에서 추출하는 공정을 오픈시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만든 게 유기농 화장품이다. 이렇게 검증을 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기농 마스크팩을 저희가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수입을 만약에 했다, 레몬을. 그러면 레몬 잎을 수입했다 그러면 그 레몬 잎이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은 것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했다. 그럼 우리나라가 1차 농산물은 미국과의 동등성이 없기 때문에 그 1차 농산물이 유기농인가를 증빙을 못하는 거죠. 만드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예. 근데 이게 식약처가 수입하는 것도 법으로 그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식약처에 그런 얘기를 하죠. 수입 제품은 땅을 인증받은 걸 검증도 하지 않으면서 왜 국내산 농산물은 다 검증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수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농림부나 식약처에 계속 건의를 넣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메인 원료가 로즈마리 아니 메인 원료가 예를 들면 뭐 다마스크 로즈 장미라고 해요. 장미꽃을 추출했다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미꽃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어, 산지가 뭐라고 대답할지 좀 궁금해요. 그럼 장미 추출물을 샀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장미꽃을 사지 않았으면 이렇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장미꽃을 실제로 삽니다. 네. 장미꽃을 사가지고 그걸 추출해서 만들죠. 한 원료를. 그러면 장미가 얼마나 비싸느냐 아시면 놀랄 거예요. 장미 저희가 구매하는 게 1kg에 28만 원입니다. 유기농 다마스크 로즈 장미. 굉장히 비싼 거죠.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 만들기도 어렵고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건 농산물 한 가지의 얘기고 그 외에 안에 뭐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방부제, 계면활성제, 유화제 이런 것들을 전혀 합성을 넣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넣더라도 허용된 것만 내야 되는데 표기사항에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표기사항에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만든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제품을 쓰실 때 쓰신 분들이 야 이게 레몬이 들어갔는데 이 레몬 제주도에서 이걸 레몬 잎을 따다가 추출해서 만드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좋고 이 장미도 저희가 다마스크로 장미를 실제로 국내에서 농사 짓는 꽃을 하나씩 따서 땅 꽃을 가져다가 추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자식 같은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참 농가를 상대해야 되고 농가와 또 인증서 아시겠지만 1년마다 인증서가 농가는 계속 바뀌니까. 근데 농가에서 만약에 장미 농사를 내년에 안 지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저희가 화장품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농가와의 굉장히 끈끈한 관계, 신뢰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죠. 그런 게 안 되면 제품을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내년에 태풍 와서 장미 농사가 안 돼서 장미꽃 못 주네 이러면 저희는 장미 제품 못 만들잖아요. 예. 물론 보관은 있습니다. 1차, 2차. 그래서 산지를 저희가 보통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수입을 하는 꽃을 수입하죠. 그다음에 이제 건 타입으로 수입을 합니다. 마른 타입으로 수입을 해서 그걸 생화시켜서 다시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한 예로 이 레몬에 대한 얘기인데 한 7, 8년 전에 아실 거예요. 제주도가 4월 달에 눈이 많이 와서 한번 비행기 결항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당시에 제주도는 레몬의 70%가 다 죽었습니다. 나무가. 냉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에 갑자기 제주도 유기농 농사짓는 레몬을 농사짓는 분께서 올해는 레몬잎을 공급할 수 없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1년 동안 레몬 제품을 못 팔잖아요. 심각해지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쫓아가서 이제 그 5월 달에 전지감이 잎이 다 죽어서 냉해에서 잎이 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귀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사정하고 해서 결국은 그는 레몬 잎은 키로당 6천 원 정도 하거든요. 전지하니까. 근데 레몬 열매는 굉장히 비싸죠. 키로당 2만 원. 레몬 열매를 껍질을 까가지고 그걸로 추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두 배, 세 배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조합원한테는 레몬 잎이 망해서 우리가 레몬으로 추출물을 만들었으니 이거 가격을 올려주세요 말하면 잘 먹혔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제품 만들어서 한 지가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가격을 인상해 본 적은 없고 계속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슬픈 일이죠. 예.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녹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차로 유기농 했다 그러면 인증서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녹차 밭을 받은 인증서, 그 다음에 유기가공식품, 녹차를 만들었으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이렇게 있어야지 유기농 녹차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기 시작하면 제품을 볼 때 이 표기사항을 보고 굉장히 이제 수준 높으신 분들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고객들 저희가 콜라겐을 쓰는데 옆에 콩 그림이 있잖아요. 콜라겐을 잘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콜라겐이 다 동물성으로 만들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닭발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입하지만 많이 먹어서 닭발을 안 먹고 남아돌아서 다 프랑스에 수출됐습니다. 닭발로 이 콜라겐을 추출했거든요. 그다음 가장 많이 추출되는 것은 이제 콜라겐이 돼지 피계입니다. 돼지. 예. 그래서 다 대부분 다 동물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할랄 인증을 받고 식물성화 시킨 것은 이 콩을 가지고 난GMO 콩으로 발효시켜서 낫토화시켜서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각각 하나하나 제품을 들으면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알고 사용하시면 아마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립밤입니다. 립밤은 이게 이제 USDA 인증을 받았는데 립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아마 올리브영 가시면 대부분 다 유기농을 쓰고 있어요. 왜 립밤이 미국에서도 유기농이 가장 빨리 됐는가? 립밤은 이제 대부분 다 90% 이상이 다 오일입니다. 오일. 기름이라고 식용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름이 이제 굳힌 거죠. 기름을 굳히고 거기에 향을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USDA 인증은 아시겠지만 식용 가능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원래 USDA가 농산물이나 식품에다가 주는 인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타로 이제 화장품 인증을 주는데 그래서 이 립밤은 되게 쉽게 말하면 정말로 먹을 수 있는 원료로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역시도 페퍼민트, 자몽, 이제 무향 있고 나머지 레몬 있는데 다 똑같은 원래 향을 갖다 하는 거고요. 문제는 에센셜 오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산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제일 문제가 이제 에센셜 오일을 계속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이제 에센셜 오일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생산성이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15종 정도의 에센셜 오일은 직접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가 유기농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만들려면 예를 들면 로즈마리다 그러면 로즈마리 농사 짓는 땅이 로즈마리가 인증을 그 땅이 인증을 받아야 되고 품목이 로즈마리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로즈마리를 가져다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공장이 유기 가공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센셜 오일을 추출했는데 얘가 산지가 여러 개치를 가져오게 되면 에센셜 오일 농사 짓는 인증서가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분이 아닐 거니까. 이 오일이 합해진 오일을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뭐 1리터, 5리터, 10리터 탱크로 수입하면 이거를 작은 것에 소분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파는 뭐 조그마한 10리터, 1리터, 그 10ml짜리 에센셜 오일이 있잖아요. 방향제, 향. 이렇게 나눠서 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장품 회사까지 이게 오려면 굉장히 여러 공정을 거쳐오는데 이걸 유기농이라고 증빙해봐라 하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농가에 대한 인증서가 다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 가공한 공장의 인증서가 필요할 거고, 그걸 수입해 왔으면 수입해온 내용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거고, 한국의 수입사가 그 과정에서 소분해서 조그마한 병에 나눴으면 그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증서와 서류가 따라다녀야 되만 이 에센셜 오일이 유기나는 걸 증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유통업체한테 이 에센셜 오일의 유기농 인증받은 향을 구매하면 거의 자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을.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향은 검증하는 과정을 해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말고. 특히 향을 수입한 회사가 그 과정을 검증을 못 해주는 겁니다. 서류를. 말로만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지 유기농을 증빙해 주세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직접 다 수입합니다. 예. 직접 산지에서 직접 수입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냐? 농산물은 수입하지 않습니다. 가공 인증 있는 공장에서 수입을 하죠. 예. 그럼 인증서가 따라오고 저희가 수입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거 소분해서 담는 들어가는 양을 근거로 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2호가 유기농이라는 걸 검증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기농 향 썼다 그러면 유기농 향이라는 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에 그걸 검증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인증이라는 게 그런 굉장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로고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게 말로만 유기농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비용 자체가 실제로 이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안전성과 진실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최근에 한 신제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건 농식품부 산하에 이제 그 실용화 재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산업진흥원으로 바꿨죠. 거기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시제품 개발 사업으로 지원 사업을 받은 겁니다. 자부담 40%로 해서 실제 들어간 돈은 한 2억 6천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걸 지원 사업으로 받은 거는 인삼이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인삼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인삼이 약 안 주고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농 인삼을 활용해서 유기농 화장품으로 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 세계 하나도 없고 당연히 인삼은 한국계 고려 인삼이 한국계 고유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걸 만들겠다라고 농식품부에 사업 제안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이거를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총 6종을 개발했고요. 이제 가격이 굉장히 고가 형태에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네트워크 회사에 일부 이제 세트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진세노사인이나 사포닌인데 지금 쓰는 홍삼은 저희가 유통을 오래 하기 위해서 생산을 놔두면 다 썩잖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훈증을 7번, 9번 처리를 해서 만든 게 홍삼이죠. 그럼 잎이나 이 꽃이나 이제 줄기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존에는 인삼을 약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인삼 농가에서 이 인삼 꽃 같은 거 다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농약을 하나 유기농 하신 분들은 그 인삼 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2년 지나고 3년째 꽃이 피면 꽃대를 잘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양 성분이 꽃으로 올라와서 인삼이 뿌리가 성장을 못하거나 많이 죽게 되죠. 그럼 수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꽃대를 다 잘라냅니다. 2년, 3년째.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꽃이 이렇게 열매처럼 생겼잖아요. 인삼 꽃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무농약이나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약효를 알고 계시니까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잎에, 줄기에, 꽃에, 뿌리 어디가 도대체 진세노사이드나 사포닌이나 좋은 성분들이 어디 있냐라고 찾아본 거죠. 그래서 실제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데 논문을 보면 이게 인삼이 뿌리에만 사포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구 결과는 꽃씨에서 가장 많다라고 하고요. 어떤 데는 줄기에 많이 있다. 어떤 데는 뿌리에 많이 있다라고 다양한 이제 이런 논문들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기농 인삼이란 게 하도 농약 화학비료 주는데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유기농 인삼 밭에 가서 7월에 8월 정도 사이에 꽃이 펴 있을 때 4년째 된 거를 통째로 뿌리째 삽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그 뿌리째 다 뽑아서 세척한 다음에 그 가져온 생삼을 통째로 추출합니다. 홍삼을 만들지 않고. 예.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만 이제 식품은 불가능하죠. 근데 화장품은 이렇게 추출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삼을 통째로 꽃, 잎, 줄기, 뿌리까지 있는 삼을 통째로 넣어서 4년산을 추출한 겁니다. 이 원료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인증받은 걸 저희가 유기농 인삼을 가지고 가능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인삼을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약간 대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장수 이야기가 홍삼, 인삼 만들잖아요. 그분이 큰 밭을 사면 저희가 그 일부의 밭을 사서 그 밭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지끼리 사시는 이런 뭐 1차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처럼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로 교류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죠. 그러니까 장수 이야기에서 유기농 홍삼 드시는 게 그 유기농 인삼 밭에서 가져온 게 이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의 화장품은 다 똑같은 인삼이니까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일반 인삼하고 유기농 인삼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사실 이제 어, 인삼 제품 자체가 홍삼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유행돼서 실제로 홍삼에서 나는 향은 홍삼 향인지 인삼 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삼의 생잎에서 나는 인삼 향을 맡아보셨어요? 아니면 인삼 꽃에서 나는 향? 이게 전혀 다릅니다, 향이. 그거 추출하면 전혀 다른 향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홍삼 캔디 홍삼은 실제로 그 홍삼에서 나는 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 홍삼 향을 집어넣은 거죠. 홍삼 인공 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추출하면 그게 실제로 향이 나오잖아요. 아주 미세한 향이 납니다. 네. 그래서 생잎과 생꽃과 생으로 추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향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여러분들이 그동안 홍삼향이라고 맛보고 드시고 한 것은 이제 사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향을 본 것이죠. 이 보시면 실제로 이제 되게 귀하초 아시겠지만 이 인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1%도 안 됩니다. 0. 몇 프로 되는데요. 과거에 유기농 인삼이 큰 이제 호황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모레에 설화수가 이제 사포닌을 메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포닌이 인삼에서 추출해서 굉장히 많은 인삼을 쓰는데 그 사포닌이 조금 이제 무게가 높은 쉽게 말하자면 분자 구조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출하니까 이 일부 농약 성분이 이제 섞여서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가 갑자기 전국에 있는 유기농 무농약 인삼을 전부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괴산에 이제 어떤 농가께서 이게 4년간 계약을 하잖아요. 4년짜리니까 인삼을 4년 뒤에 출하니까. 근데 유기농 인삼 밭을 통째로 이제 아몰에서 계약을 폐기한 바람에 실제로 이제 어디다 납품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모레에 쉽게 말하자면 설화소의 매출이 줄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공급하는 무농약 유기농 인삼 농가들이 타격을 바로 받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무농약 유기농 농사가 보통 한 120톤 정도 생산되거든요. 120톤. 그중에 80%가 설화수를 만드는 곳에 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는 무농약 유기농 드시는 것은 20% 30%밖에 못 드시는 거고 나머지 80%는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설화수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이제 농가하고 계약한 가면서 농가에서 사입을 못하는 바람에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
유기농 인삼이나 무농약 인삼밭을 줄여야 되는 현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계약이 깨진 농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삼란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도 내고 있고 특허도 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은 이제 기능성 기능을 대부분 줘서 인삼에다가 미백, 주름 기능성을 대부분 집어넣고 이중 기능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저희 회사 특허 중에 하나가 이제 추출을 직접 해서 농산물을 사다 추출해서 제품을 만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화장품 회사들은 원료를 사다 만들죠. 근데 저희는 이제 농산물을 사서 추출해서 만들다 보니까 원료 추출하는 공정이 하나 더 있는 공장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긴 하지만 제품의 안전성이나 이제 신뢰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공 증류 추출법이라고 물을 넣지 않고 추출하면, 예를 들면 사과를 집어넣고 추출하면 사과와 딱딱한 섬유질의 야구공 같은 게 나오고요. 그 안에 있는 수분이나 물기들은 전부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이나 용매질 하나도 넣지 않고 추출하는 방법을 저희 회사가 특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이유는 유기농 화장품의 농도가 추출 농도가 100%짜리 원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넣든지 뭘 넣어야 되니까. 100% 하려면 유기농 알코올 용매제를 쓰든지 유기농 글리세린을 써야 되는데 순수 추출물 100%짜리는 만들 수가 없죠. 예. 용매제를 안 넣으면 추출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사과를 넣고 추출하는데 용매제, 물, 알코올, 글리세린, 프로판디올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고 추출해 보겠다 해서 만든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100%짜리 유기농 원료를 갖고 있는 거죠. 100% 추출물 원료. 아마 국내에서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이제 저희가 그 인삼 토탈 리무버라 그래서 일단 클렌징 하는 리무버 하나, 그 다음에 미스트 이제 스킨 대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미스트 주름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럼이라 해서 이제 이중 기능성 주름과 기능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 크림은 이중 기능성 미백하고 주름을 같이 해서 이렇게 4종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수 이제 사용하는데, 뭐 이것도 제 생각에는 화장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정도 4종 정도는 있어야만 이제 피부 관리를 하시거나 속된 말로 이뻐지시는데 아주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에 굉장히 맞춰진 제품이고요. 세계 제품이 기능성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사용하시면 한 세트 사용하시고 대부분 이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트웰이라는 네트워크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단점은 네트워크 회사를 처음 공략하다 보니까 일반 시장가로 내놓으면 이제 가격 소비자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일반 가격으로 낮추고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를 공급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출이 조금씩 네트워크 회사에 줄어드는 상태에서 최근에 가장 고민 중이고, 이걸 일반 시장에 특히 생협 시장에 아직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인증은 지금 이제 BDIH 독일 코스모스 오가닉하고 영국 비건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름 개선 피부결 임상을 한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이게 이제 마스크팩, 페이스 마스크팩을 하나 만들어서 얘도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얘도 아이 링클 마스크만 해서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종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세트 구성이 돼 있으니까 뭐 하여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취급하자라고 좀 요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산지 배송 형태의 모습으로 해서 대생협에서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제 물류로 입고시키기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저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파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 여성 청결제를 한국에서 최초로 유기농을 만든 회사거든요. 여성 청결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노베타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과거에 상당히 화학 성분을 많이 넣어서 여성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많이 발생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성들한테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식약처하고 오랜 동안 싸워서 사실은 이게 일반 예전에는 여성 청결제가 의약용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화장품으로 공산품화 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최초로 이제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런칭했죠.
지금 시중에 있는 제품 중에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는 저희가 OEM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제품 중에서도 이 제품이 가장 이제 잘 팔리는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 청결제 이제 pH가 되게 중요해서 pH를 잘 맞추는 중이고요. 어, 어, 대충 이제 여성들 좀 이 쑥도 이제 국내 유기농 아마 드레싱앱에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쑥떡을 만드는 쑥입니다. 이게 유기농 농사를 지은 농가에서 쑥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농가에서 그 쑥을 이제 우리 참쑥 좀 먹는 쑥, 예, 그걸 수입해서 아니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원료 배수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쑥 향이 조금 나죠. 예. 그 다음에 유기농 물은 대신에 이제 유기농 사과수를 썼는데 저희가 유기농 사과 때문에 아마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카페에서도 사과를 좀 쓰는데 유기농 사과를 1년 내내 공급받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끔 애를 먹죠. 올해도 좀 상당 고민이 되고요.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유기농 사과가. 근데 다행히 생협시장, 즉 생협에 이제 학교 급식을 하는 분들이 유기농을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몇백 킬로씩 사가지고 이 화장품 원료를 연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쓸 때는 제가 뭐 연간 3톤, 4톤 정도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1톤 반, 2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유기농 사과를 하시는 분들과 이제 많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제 저희는 사과를 쓰면서 굳이 잘 익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당도를 저희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는 그래서 농가에도 농사 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풋사과 싱싱하고 덜 익었을 때 당도가 높아지면 부패가 되기 시작하니까 부패가 되기 전에 당도가 안 높아도 된다. 화장품 원료로 쓰는 것은 그러니까 미리 떨어지는 낙과든지 아니면 완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섞을 때 필요하다. 그런 제품을 주면 저희는 훨씬 활용도가 높다 해서 농가와 서로 시너지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이제 사실은 어, 다 완숙가를 출하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 손실되는 로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공으로 커버를 해줘서 서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럼 저희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농가는 버려야 될 걸 그걸 팔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죠. 음. 그래서 뭐 EWG 등급 같은 건 다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제품에 보시면 이 EWG 등급이 많이 요즘에 홍보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걸 홍보를 괜히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음, 얘가 사실은 이 기준 자체가 순서가 계속 바뀝니다. 이 녹색이냐, 분홍색이냐, 레드냐 계속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용하면서 나오는 안전성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매년. 근데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그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린은 뭐냐? 일단 출발은 무조건 그린으로 합니다. 그냥 식물 추출물이다. 먹을 수 있는 거면 안전하니까. 근데 그걸 사용하면서 계속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등급을 설정해서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정해놓고 무조건 믿는다는 논리가 잘 적용이 안 돼서 가능한 물론 안전성에 대해서 좋긴 하지만 너무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인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유기농 그 제품을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유기농 화장품 하냐고 해요. 저는 사실은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원래 화장품 전문가가 아닙니다. 화장품 업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화장품 업계의 사람이었으면 그건 바보짓이라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바보짓을 한 거거든요. 유기농 산물을 사다가 추출해서 화장품을 만들겠다. 말은 엄청 쉬운데 현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죠. 화장품 회사는. 다 원료회사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원료회사를 추출해서 가져오면 자기들은 섞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화장품을 유기농을 국내에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기농 화장품으로 쓸 수 있는 유기농 화장품 원료를 공급해 주는 회사가 한국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고 싶어도. 왜? 농산물은 있는데 그걸 추출해서 유기농 원료라고 검증할 수 있는 원료 제조 회사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지금도 화장품 원료의 7, 80%는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라고 하는 화장품 원료도 다 70%,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간 2,70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근데 우리나라 1차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부가가치 높은 거를 비식품류를 조금씩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걸 너무 안 했던 거죠. 단지 먹는 것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못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유기농 화장품 원료를 쓸 수 있는 원료를 못 만들어 주느냐? 한국에 있는 화장품 원료 회사들 다 컨택해 봤습니다. 아무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이미 원료의 방부제로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 설비가 이미 방부제를 다 썼었기 때문에 합성 방부제를 그러니까 만들어도 인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딱 하나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딱 한 군데 회사가 내가 해주겠다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추럴 솔루션이라고 그 원료 GMP, CGMP를 받은 제조회사입니다. 그 회사만 유일하게 그 당시에 당신이 원물을 주면 내가 별도 기계가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라 해서 이 말통 하나씩 추출해 오는데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추출을 해왔습니다. 농산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유기농 화장품이 만들어진 거고 그거를 제조 공장을 직접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추출 설비까지 다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료 농산물을 사다가 원료를 추출하고 화장품 완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조금 특이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겠다 하니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럼 이걸 왜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이게 유기농 제품을 만드는 하나의 그 산업 분야에서 화장품 산업 분야를 해서 유기농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유기농 산업을 발전시키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이게 화장품을 많이 팔아서 돈 벌자는 사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화장품을 많이 팔면 시장이 커지고 하면 유기농 산물 내가 국내산을 많이 살 수가 있으면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가가 유기농을 활성화시켜서 유기농 시장이 커지지 않겠나. 유기농 땅을 넓히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2015년 뭐 2005년도 지금 2000년 1995년도 정도에 통계를 보니까 뭐 0.7%인 거예요. 쌀을 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입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이건 뭐 다 수입에 의존을 할까 이런 사실이 상당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화장품이라는 어, 식품 분야보다는 이게 좀 낫겠다 해서 새로운 시장을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지금 농산물 사는 거를 쭉 계산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회사 매출이 좀 떨어져서 그렇고 2020년도 코로나 전에 잘 나갈 때는 1년이면 거의 뭐 3억 정도의 농산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유기농 농가하고 많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기농 제품 실제로 하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기농 제품을 생협에서도 제가 가끔 교육하면 왜 유기농 제품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물 살리기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물이 지하수로 가는데 이제 비료 많이 주니까 침탈이 돼서 물속으로 지하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가 많이 가서 질소가 과질소된 지하수가 많은 바람에 저희 나라가 지하수를 다 못 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산에 약수 터고 뭐고 다 검사하면 이제 질소가 과질소가 돼요. 그래서 못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물이 또 바다나 강으로 계속 내려가서 바닷가에가 녹조를 많이 들어가 질소가 높기 때문에 물이 금방 부패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학비를 많이 안 쓰고 유기농을 하는 것은 물 살리기 운동이 첫째입니다.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한 거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유기농의 선진국이 됐냐면 독일은 아시겠지만 나뭇잎이 많아서 땅이 다 질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땅에 농사가 잘 됩니다. 대신에 먹는 물이 없죠. 그래서 물값이나 매출값이 비슷한 거거든요. 물이 그래서 다 독일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호수가 물이 갈색이죠. 낙엽이나 나뭇잎이 썩어서 물 색깔이 갈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소가 과질소였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물들은 전부 다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제하는 과정에 이제 호흡을 넣고 발효하는 공정 하나가 더 들어가면 맥주가 되기 때문에 물값과 맥주값이 비싸다는 소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유기농 시장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야 여기에다가 화학비를 줘 농사를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독일은. 예. 그래서 물살리기 운동이 전제가 돼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업을 하는 목적이 생태계 종다양성,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농업,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건강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한 세대의 유기농을 농사졌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먹는 걸 가지고 그 세대의 건강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까지 자료 데이터가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유기농을 먹어서 건강하다는 것은 이제 특정적으로 유기농의 화학 성분이나 화학 농약의 이제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되는 사람들은
이제 유기농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현재 한 세대에서는 그걸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GMO를 주장하는데 GMO가 한 세대 먹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GMO에 좋지 않다는 걸.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 가면서 저희가 인류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난 GMO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유기농 화장품이나 유기농 제품은 이제 페스티사이드 제초제나 살충제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동물성 화장품 동물성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GMO, 난 GMO다. 그 다음에 노 컨트로버셜 이제 케미컬이 유해 화학 원료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파라빈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이런 이제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공 향이나 인공 염료, 칼라, 염료나 그 다음에 인공 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이나 천연 화장품은 이걸 전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유기농 화장품 그러면 이 내용이 기본으로 안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데 유기농 함량이 얼마냐만 따지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향이 당신 유기농 향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천연 화장품은 대답할 수 있으나 유기농 화장품은 그 향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기농 화장품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요약을 한 건데 ISO 규정, 국제 ISO 규정에 유기농 제품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약간 이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요약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기농 제품을 소비하는 입장에 소비를 하면 생산자, 소비자 생태계가 건강하다. 둘째, 지하수와 하천이 살아나고 CO2 배출 감소로 생태계가 살아난다. 셋째, 유기농 인증 제품은 원료 생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이 검증된 거다. 넷째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이런 성분들이 없다. 이게 사실은 ISO 규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유기농을 해야 되는가라는 규정이죠. 그래서 국제 규정을 ISO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국가에서 현재 ISO 규정을 따라서 유기농 제도를 받아들이고 하는 나라들이 약 160개국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법제화시킨 나라는 90개 정도 나라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개발도상국 이상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국가가 법으로 유기농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동영상에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에 말한 것처럼 유기농은 무조건 법적인 단어입니다. 잘못 쓰면 큰일 나죠. 무조건 법적인 단어예요. 한 예로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효리 씨가 제주도 살면서 콩 농사 져가지고 이 벼룩장터 갖다 앞에다가 유기농이라고 팻말을 꽂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약 안 주고 농사했다고.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 저희같이 아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이걸 민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요. 즉 뭐냐면 내가 야간적으로 쥐었다 해서 유기농이 아니라 유기농은 아까 지금 여기 보면 셋째 유기농 인증 제품 원료부터 생산 완제품까지 과정이 검증된 거야 돼.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농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인증을 안 받으면 유기농이라고 쓸 수 없어요. 그게 유기농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인증이 없으면 이 과대가 거짓말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이 정도로 이제 강의는 제가 마치고요. 질의응답을 하거나 문의사항에 제가 답변을 조금 물어보신 질문지를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잘 들리시고 잘 보이셨죠? 네, 대표님, 일단 저기 그 사전 질의 받으신 네. 것부터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저희 질문하신 거는 제가 또 네.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게 이렇게 있어서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화장품의 기본 원료가 무엇인지 유기농으로 가능한지 이건 말씀드려서 화장품의 기본 원료는 아, 물과 액체잖아요. 물과 기름과 오일용 기름과 그다음에 향을 내는 향료와 만약에 색을 낸다면 색소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베이스 원료고요. 그러면 효과를 내는 건 뭐냐? 그럼 특정 식물에 대해서죠. 그 식물의 추출물 효과를 내고 아니면 기능성 물질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죠. 뭐 EGF 원료니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아데노신이니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런 기능성 물질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원료들을 그냥 혼합한다고 해서 섞이지가 않아요. 안 섞이는 이유는 물과 기름을 섞어야 되는, 즉 에멀전화 한다고 하는 유화죠. 물과 기름을 섞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화장품은
물과 기름을 강제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섞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에너지로는 섞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장 시설을 보여드린 가마라고 우리가 하는 진공과 회전, 섞는 회전과 공기, 진공과 온도, 압력 이런 거를 통해서 물과 기름을 강제로 섞어서 분리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화장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물과 기름을 섞는 것은 로션이나 크림 같은 유화 타입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섞으려다 보니까 섞일 수 있는 원료를 넣어야 되는데 이 섞을 수 있는 원료 이게 천연으로 해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게 이 화장품이 만들어지면서 화학적인 반응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서는 이 유화를 하는 기능을 가진 원료를 합성 원료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화학 원료를. 그래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는 원료가 유기농이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인 거예요. 그 과정을 검증하는 거 있지만 실제 어려운 거는 그런 합성 원료들을 못 쓰게 한다는 거죠. 이걸 천연으로 대체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노하우나 기술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향은 아까 말씀드렸고 색소는 칼라 색소가 유기농에 많이 없는 이유는 색조 화장품이 그 색은 대부분 다 예, 석유계열에서 추출한 색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향수가 유기농에 거의 없죠. 향수가 없는 이유는 에센셜 오일의 식물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 향은 발향 속도가 몇 초입니다. 1, 2분이면 다 날아가고 없어지죠. 이 향수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향수를 만드는 원료들은 다 이제 석유계 알코올을 가지고 향이 1시간, 2시간씩 버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향수입니다. 향수는 대부분이니까 알코올이 거죠. 발향을 천천히 시키면서 이제 석유계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향수는 실제로 이제 유기농이 귀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건 물과 기름을 섞는 일이 제일 어렵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이제 뭐 안 썩어야 되니까 방부제를 합성을 못 쓰게 하니까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기농으로 가능한지는 유기농으로 가능하면 다 유기농으로만 써야 유기농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기농 화장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거는 쓸 수 없고 어떠어떠한 것만 써가지고 이 조건 안에서 만들어야만 유기농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인증 제도 안에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게 인증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세치 염색약은 언제 출시해 줄 예정인가요? 사실은 세치 염색약을 여러분들 저희가 둘에 공급하고 있는 염색약 중에서 염색약이 저희가 만든 지가 10년 됐습니다. 10년 넘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염색약이 10년 동안에 염색약 안에 쓸 수 있는 원료가 유해 원료라 그래서 사라진 원료가 14가지입니다. 현재 10년 동안 14가지 염색약 원료를 못 쓰게 한 거예요. 피부 트러블이나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점점 유해 원료를 못 쓰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4가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도 가끔 깜짝 놀랍니다. 10년 전에 개발해 놨는데 그 14가지 없어진 원료가 한 개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성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 참 그 당시에는 제가 유럽에 있는 그 유해화학 물질 자료를 보고 만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만들었으면 아마도 저희도 그 14가지 성분 중에 한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제품을 리뉴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아직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세치 카바 샴푸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우리가 실험을 좀 했습니다. 이거 50분 만들어서 30명 정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두레생협 조합원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테스트를 해서 염색이 잘 되는지. 근데 피드백의 결과가 뭐 50% 미만이었어요. 좋다가. 그래서 이걸 디벨롭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일지 아니면 그대로 출시를 할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지금 홀딩된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TH4라고 하는 뭐 하이드록시 벤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식약처에서 그 뒤로 5가지는 금지를 했고 14가지 중에서 그 나머지 9가지도 지금 거의 뭐 11가지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을 다 빼고 샴푸를 만드니까 실제로 염색이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R&D 차원에서 연구 개발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제 그 중에 허용 합성 원료를 조금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협시장에 공급하기는 좀 불편한 상황이어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오는 염색약은
실제로 이제 샴푸 같은 거죠. 이 쉽게 말하면 염색약을 조금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약을 양을 조금 넣어가지고 한 번에 염색 안 하고 매일 감아서 염색이 조금씩 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의 염색약을 양을 최소한 넣어서 샴푸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전반의 과정이 궁금하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약 이게 생산 전반의 과정이 궁금하시면 이쪽에 두레상협에 가까운 분들은 이제 저희 공장에 가끔 이제 방문을 하셔서 오시죠, 단체로. 그럼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고 공장을 한 바퀴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그럼 공장 구경은 이제 농산물을 입고돼서부터 이 생산에까지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한번 놀러 오시면 제일 보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부제가 안 들어간다면 일주일도 안 돼서 변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부제가 들어가죠. 근데 천연 방부제를 쓰는 거고 어떤 방부 기능을 하느냐죠. 방부제가 방부 기능을 하는 건 아닌데 방부제란 단어에 대한 모순이니까 방부를 안 하면 당연히 썩죠. 산화되고 부패되고. 방부를 안 하는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냉장하거나 냉동해야죠. 예, 이게 유통되는 화장품은 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식약처 법적 기준상의 완제품이 출고되기 전에는 미생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적정 기준치 한도가 넘어가면 출고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검사를 해서 미생물 기준치 한도가 넘어가면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 방부제는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단지 그 방부제가 어떤 방부제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무방부자라는 말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방부제 안 들어가고 천연 들어갔다 이런 말을 믿으시는 조합은 안 계시죠? 예. 방부제가 들어간 겁니다. 단지 천연 방부제나 아니면 방부 기능을 하는 어떤 다른 원료를 통해서 방부 기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팩을 처음 런칭할 때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년을 늘렸고 그 다음에 1년 반, 2년, 지금은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20년 가까이 만들면서 계속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관리품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몇 년 지나서 계속 미세물 실험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 마스크팩 과연 이만큼 시열이 5년, 3년 지났는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제조 공장의 권한으로 그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죠. 그걸 근거로 데이터를 해서. 이게 없으면 마음대로 유통기한을 쓰면 문제가 되겠죠. 예. 이런 개념으로 해서 유통기한을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만든 회사가 자기들이 천연방부제 썼다?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유통기한이 30개월이다. 그러면 30개월 유통기한에 당신이 어떻게 검증을 했냐고 물어보면 난감하겠죠. 왜? 만든 지가 30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럼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30개월 이게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렇게 덤비기 시작하면 난감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한 세월이 필요한 거고 저희 제품도 역시 처음에는 6개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30개월까지 늘린 겁니다. 10몇 년 동안에. 예, 그 과정을 검증해 가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청결제의 사용 방법과 사용 주기가 궁금합니다. 여성 청결제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의 질은 pH가 사람 피부는 5에서 5.5 사이예요. 근데 여성의 그 질의 pH는 4에서 5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4에서 5.5, 4.5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산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미생물이 안 좋은 기준이 들어오면 피부 산도보다는 걔가 낮아야만 이게 산성이야만 균을 죽이는 거죠. 알칼리가 쉽게 말하자면 기름이나 고기에 부패,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부패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비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누가 보통 알칼리성 비누라고 하죠. 양잿물, 양잿물이 비누 만들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농약 먹으면 막 뭘 먹어요? 양잿물 먹이죠.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면 농약은 산성인 거예요. 산도가 1, 2. 그래서 속이 다 죽는 거죠. 황산처럼. 농약은 그렇다 산성인 거예요. 우리가 병균을 죽이는 방부제 같은 게 살균제가. 근데 거기다 뭘 넣느냐? 양잿물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양잿물은 pH가 12, 13인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만나면 중화가 되죠. 그래서 거품이 보글보글 나서 막 사람이 다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중화시켜서. 그래서 급하니까 내장에다 타서 죽기 전에 산도가 높아지기 전에 뭐예요? 양잿물을 넣어가지고 pH를 높여서 넣어서 중화를 시켜서 거품으로 오버히트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H가 높으시 알칼리로 갈수록 부패가 잘 되고 낮을수록 산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너무 높으면 부패되고 너무 낮으면 산도가 세서 사람이 살 수 없으니. 그래서 중성에 맞추는 거죠. pH를. 근데 여성은 이제 피부보다는 조금 낮게. 그게 산성이. 그래서 외부로 병균이 들어오면 침투를 못해서 자궁이나 내부를 보호하는 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일반 비누를 쓰면 잘못해서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서 보통 9, 10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로 계속 닦다 보니까 위험한 거죠. 예. 그러면 뒤에 산도가 실내는 산도가 4.5 정도 되는데 함부로 닦으면 중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도를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질세정제는 별도로 써야 된다 해서 예전에 의약용품이었던 거예요. 약으로 했던 거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다른 균들이 침투해서 살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청결제는 별도로 여성청결제에 pH가 맞는 제품을 써야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샤워할 때처럼 쓰시면 됩니다. 매일. 대신에 일반 비누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상식으로 본다면 제품의 pH를 맞춰서 꼭 pH가 중성이나 약간 여성님은 4.5나 4, 4.5, 5, 5.5 요 정도 선에 쓰셔야지 비누같이 9, 10짜리를 쓰게 되면 위험하죠. 그럼 병원균이 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청결제가 대부분 다 시중에 파는 거 보면 pH에 민감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 제품도 역시 4.5에서 5 사이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CH 차원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효능효과 차이. 효능효과 차이는 저희가 일반 화장품 유기농을 하는 것은 거의 뭐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을 직접 사서 추출해서 만드니까 농산물부터 직접 추출해서 하는 검증 과정이 되게 훌륭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농산물도 국내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땅에서 나온 것들이라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특이한 거는 사이트 아까 소개 자료를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기능성이 있는데 기능성의 주름 기능성 성분이 아데노신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데노신이 저희가 실제로 식물에서 추출한 아데노신입니다. 보통 아데노신을 다 합성으로 만들죠. 그래서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 아데노신은 식물에서 추출한 아데노신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아마 저희 나라에서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셔서 주름 개선 기능성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백 기능성 원료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천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아신 아마이드 들어가는 제품은 천연 화장품이다,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다 허위 과대 광고고 만약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미백 화장품을 천연이라고 말하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천연이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식약처에 물어보면 식약처에서 이게 천연이라고 검증을 못하는 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라고 답변이 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쓰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제품 인증받은 거는 다 유용성 감초 추출물. 그 뭐냐면 식물에서 추출한 기능성, 미백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거죠. 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나이아신 아마이드에 비하면 15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 원료 안에 15배 높은 원료 가격이 들어가 있고요. 아데노신은 한 90배 정도 비쌉니다. 아까 말한 합성과 천연은 90배가 비싸죠. 근데 다행히 뭐 0.04% 조금 들어가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통 화장품에 다른 일반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에 비해서 90배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배. 실제입니다, 실제. 보여달라 그러면 다음에 오시면 제가 가격표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비싼지. 네. 그리고 스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람 피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사람 피부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서 사람 피부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진도 많고 이미지도 많고.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걸 뭐 곽투과유기라고 외워요. 각질층, 그다음에 투명층, 과립층, 그다음에 유상층, 그다음에 기립층 이렇게 해서 기저층 이렇게 해서 이 피부 구조가 있어요. 이거를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피부를 잘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각질이 계속 나이 들면서 생기잖아요. 피부 세포는 28일마다 여성의 생리 주기하고 동일하게 세포가 계속 재생돼요. 그러니까 각질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각질이 너무 많으면 이 28일 만에 재생되는 피부 세포가 나오고 그만큼 죽어서 각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기가 잘 안 맞거나 이 생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각질이 너무 과하거나 각질이 너무 안 나온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피부층 어딘가 안에 고여 있는 거죠. 아니면 피부 세포가 28일 만에 죽고 살아나는 것은 진리에 가까워요.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피부 세포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 세포에.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각질이 잘 나오냐, 덜 나오냐,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피부가 안 좋으면 이제 뭐 피부 모공이 넓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검색을 해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좀 쉬우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염색약 사용 시 염색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저희 염색약 보통 염색약은 50일에서 60일이에요. 이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화학 성분이. 근데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짧아요. 10일에서 일주일 정도 빨리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PPD나 PD나 좀 염색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해 물질로 되어 있거나 염색을 강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 안 들어있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물이 빨리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40일에서 45일 만에 한 번씩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 개발할 때 종로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에 한 100명 정도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이 트러블이 나냐 안 나냐를 따지려고. 그래서 정말 거의 트러블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염색약을 10년째 가까이 팔고 있는데 트러블이 심해서 문제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얼마 전에 이 가마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생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다시 복구 중입니다. 염색약 잘 쓰고 덕용 감사드리고요. 이건 이제 생협의 조합원들께서 덕용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 굉장히 앞에 있는 비닐하고 이렇게 통이 계속 빛 같은 게 쌓이게 된다 해서 덕용으로 만들어서 저희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 냉장 보관에 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냉장 보관에 의무는 없습니다. 화장품을 냉장 보관하면 안 되죠. 그럼 유통이 어려우니까요. 근데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은 그럴 수 있는데 화장품을 냉장 보관해야 된다라고 식약처 기준에서 만들어서 냉장 보관용 화장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 규정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냉장 보관용 화장품을 만드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규정에 보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기준인데 안전성, 유효성을 냉장 보관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은 식약청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냉장 보관 안 했을 때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마케팅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상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좀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팩을 여름에 더우니까 냉장고 넣어서 붙이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이런 어떤 이제 사용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합성 보존제는 과연 안 사용하는가? 예, 실제로 합성 보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사용하는 제품도 있는데 합성 보존제를 사용을 유기농 화장품에도 허용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소듐 벤조이트라는 제품을 원료로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들을 보면 소듐 벤조이트가 유럽의 유기농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소듐 벤조이트가 합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기농 화장품에 허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걸 쓰면 이제 생협시장에서 화학 방부제를 썼다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유로나플이나 MP3 그다음에 이 식물성을 추출할 때 방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원료들을 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몇 가지 이제 원료들 가지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제 뭐 천연 방부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방부제가 식약처에 방부제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법적으로 보존제라고 하죠. 보존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방부제라는 단어를 쓰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이 정도까지면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거나 하실 내용 있으시면 대표님, 그 제가 보내드린 카톡 보시면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카톡을 한번 볼게요. 카톡을 어? 어디 단체방에 두래 단체방? 개인 카톡 보셔야죠. 말 좀 걸어줄래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네. 제 카톡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제가. 잠깐만요. 화면이 끊어집니다. 원래 응? 개인 걸로 보내셨나요? 이게 압류해서 챙겨지. 여기 보면 아
이거 질문 많으시네. 자, 인삼 화장품의 두레생협에 꼭 판매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출시는 되어 있고요.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 납품이 좀 어려우시면 일단은 온라인에 산지 배송을 해주시면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을 써야 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아까 맞은편에 드렸다시피 IS 국가 규정에도 있고 유기농 화장품을 쓰면은 유기농산물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해서 결국은 그게 땅을 살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피부에는 당연히 유기농 화장품은 트러블 피부를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유기가공식품 먹어서 화학 성분에 특별히 민감한 사람의 경우이고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자라는 것이지 안 좋은 피부를 좋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성분으로부터 민감한 사람들이 쓰는 거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쓴다. 괜히 건강한 피부를 화학 성분을 많이 써가지고 안 좋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유지가 되어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좋은 유기농 화장품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까? 유기농 화장품에서는 뭐 좋고 안 좋다는 논리가 애매해요. 단지 유기농 원료의 함량과 유기농 성분이 나한테 잘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의 이 좋고 안 좋고를 기준이 인증이 있는데 판단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다 다른데 이거를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 단지 그 성분을 보시고 성분의 유기농 함량이라고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료명이 유기농으로 그 원료들 중에서 나는 쑥이 잘 맞더라. 그러면 쑥을 들어있는 걸 선택하시고 나는 로즈마리가 좋아. 그러면 로즈마리 선택하시면 되고 이건 식물 원료의 효과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유기농 화장품을 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권해야 될까요? 조합원들한테 권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원료.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화장품 식물 원료가 유기농으로 진 농산물을 기반으로 추출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가와 도움이 되는 거고 조합원들 얘기할 때는 결국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지금 친환경 유기농을 먹자고 하잖아요. 저희가 화학성분을 안 넣은 걸 먹자고 하는데 바르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화학성분을 쓰지 않는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부에 더 좋다 아니면 환경에 더 좋다 농업을 살린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가장 설득하는 방법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화장품이니까. 그리고 화학 성분에 피부 트러블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능한 유기농 화장품을 쓰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싼데 비싼 만큼 어떤 데 효과가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바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바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데노신이나 기능성, 미백 기능성 이런 원료들은 실제로 굉장히 비쌉니다. 90배, 뭐 열몇 배 이렇게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천연을 쓸 수밖에 안 그러면 유기농화를 못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농산물 가격과 연동성이 많아요. 이게 조금 잠깐 설명하면 잘 들어보세요. 유기농 화장품은 장미를 넣으면 장미의 원물의 함량을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미 한 송이만 넣고 물을 많이 넣어서 중류로 추출을 하면 1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걔는 0.0001%짜리 장미 추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이상 들어가면 0.0001을 10%를 넣으면 1톤을 추출하려면 장미를 실제로 100kg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게 유기농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기농 화장품 10%짜리 만들면 100ml 안에 실제로 유기농산물의 중량이 10g짜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톤 만들면 100kg. 100톤 만들면 10톤을 써야 되는 거죠. 엄청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기농이 어려운 겁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도 하고요. 실제로 농산물을 많이 썼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표기사항을 보고 유기농 화장품을 고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건 그 동영상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표기사항을 보고 나올 수가 없어요. 표기사항을 보고 아는 건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쌓여야 되니까 일단은 인증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인증 기준에 맞게 표기사항의 몇 퍼센트라고 표기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뒷면을 보시면 시각처 기준인지 어느 인증 기준인지에 비교했을 때 이 기준의 유기농 함량 몇 퍼센트라고 딱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유기농 원료들은 이 원료는 유기농 원료라고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걸 보시면 얘는 각각의 원료들이 정말 유기농이나 내용을 알 수 있죠.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그 밑에 써져 있는 책임 판매회사나 제조업체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유기농이라고 당신 돼 있는데 이게 유기농이라는 걸 증빙해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인증 있는 회사는 그 서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농산물 인증서, 원료 인증서, 인증서를 다 보내주겠죠. 예. 그렇게 돼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표기 그다음에 천연 화장품의 경우 보관해 줘야 하는 적정 온도. 온도는 없습니다. 와인 온도가 뭐 8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품 온도는 아까 말했다시피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게 일반 상온 시장에서 상온에서 유통하는 온도예요. 이걸 극조건으로 하면 안전성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영하 보통 한 10도에서 영상 한 45도, 50도로 계산합니다. 안전성을. 우리나라가 집에 화장품을 밖에 냉동해서 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하 한 8도, 10도 정도고 영상 45도 이상을 안 올라가니까 실험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연구실에서 이제 과학 조건이라 그러죠. 내용물을 넣고 영하 10도로 떨어뜨렸다가 갑자기 영상 45도로 올리는 겁니다. 이걸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험 기기에서. 그럼 얘가 유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안전성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훨씬 높아요. 나라가 많고 추운 나라가 많으니까. 그래서 영하 보통 한 18도, 20도까지 내렸다가 85도까지 올립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타고 해외 수출하거나 하면 컨테이너 온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80도, 90도까지. 그러면 그 사이 온도 때문에 제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영하 한 18도, 2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시중에 안전하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화장품이. 이런 기본적인 게 화장품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도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조금 시원하게 쓰고 싶다 하면 냉장고를 하시면 돼. 특히 마스크팩은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쓰면 좋잖아요. 얼굴에 붙일 때. 이제 그런 개념이죠. 겨울에 만약에 춥다 그러면 잠깐 따뜻하게 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온도를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화장품을 보관해야 되는 일은 없어. 다 마케팅의 용어지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산지에서 수입을 한 제품 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만 수입을 진행하시는 건지 무슨 산지에서 수입을 한 제품 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만 수입을 진행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는 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O 같은 경우 에센셜 오일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향을 직접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은 저희가 산지에서 직접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거야 되는데 가공 인증을 받은 거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산지에서 수입을 하면 됐을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농산물은 유기 가공 동등성 인증이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럼 다른 나라의 그 땅을 한국에 농가론이 품가론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인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품목을 인증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돼 있어요. 1차 농산물은 허용이 되지 않죠. 저희 나라도 유기 가공식품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EU나 호주나 뉴질랜드 정도가 유기 가공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나 오일 같은 경우는 가공이니까 유기 가공식품 인증 제도가 그래서 저희 나라가 도입됐죠. 2014년? 2014년도에 유기 가공식품이 도입됐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들 가격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올려달라면 잘 안 올려줘요. 올려달라고 해주세요. 죄송해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계속 이제 이 시장 변화에 맞춰서 신제품을 계속 리뉴얼해서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가격 구조를 개선해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만들면 10년씩 이렇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유기농으로 계속 디벨롭해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제주도 가서 꽃잎 갖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연합회 담당 직원들이나 개발팀에서 같이 산지하고 논의를 해서 발전시켜가는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시스템 착수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십니까? 그냥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실제 국제 인증을 받은 유기농 제품을 만드는 한국에 있는 뭐 유일한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되거나 유통이 될수록 1차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2차 농사 짓는 분들이 유기농 땅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기업이 아닌가. 네,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게 사실은 뭐 다른 또 질문 이 정도면 뭐 답변은 다 한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제가 답변 중에 좀 부족했거나 필요한 질문인지. 네, 대표님.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고유의 색상. CH 예, 예. 지정해둔 고유의 색상 대표 컬러. 저희는 이제 저희 카페가 있는데 대표 컬러가 지금 바탕색에 있는 이제 스카이 블루라고 저희 카페는 스카이 블루색. 제가 이 스카이 요 색을 좋아합니다. 스카이. 그래서 약간 유로 컬러라고 하는데요. 요 스카이 블루 색을 예. 요 색이 회사 컨셉이고요. 특별히 이 색이 근데 화장품 용기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골치 아프고요. 그냥 화장품에 색이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색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사에서 추천하는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했던 여성 청결제,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팩, 그리고 립밤이 요즘에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립밤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뽑힌 무향 제품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음.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버나이트 립밤이라고 데이앤나이트 밤을 왕립밤이라고 크게 LG 가이처럼 크게 만들어서 최근에 여성분들 보니까 하도 젊어서부터 이제 그 틴트를 많이 발라서 입술에 칼라 립스틱을 하니까 저녁에 입술이 대부분 이제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립밤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날 밤에 다 이제 세안을 하고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이제 촉촉하고 좋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미 저희 제품을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성분은 거의 바뀌지 않는데 이제 시장 접근성으로 데이 앤 나이트나 아니면 오버나이트 립밤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제 뭐 디자인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청결제 안전성, 뭐 여성 청결제 아, 요, 안전성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거는 앞에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음. 대표님 이제 강의를 정리하시면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또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채팅창에 질문 말씀해 주시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를 한 지금 뭐 19년 이렇게 20년 차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생협과의 오랜 거래 중에서 생협에서 요구하는 사항,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기대치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사실 회사를 굉장히 그쪽 방향으로 나름 디벨롭 발전을 시켜왔어요. 근데 이제 기업의 성장 속도와 생협의 성장 속도라는 그 과정이 1차 농산물은 단순히 이제 생산해서 다 납품을 하니까 되는데 저희 같은 시설, 설비, 연구실, 가공을 해야 되는 분야에서는 나름의 조금 이제 그런 한계점에 좀 부딪힌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선정하거나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제품 굉장히 많은데 다 생협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표현이냐면 조합원들이 산지들을 조금 더 잘 알고 그리고 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조합원들이 두레사님 연합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자주 내주시고 실제 그게 또 소비자 조합원 입장에서 필요한 거고 그래야 서로 발전이 되니까 이런 과정들을 자주 어떤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그래도 우리가 두레생협의 소비자 조합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쉽게 말하자면 쿠팡에서 제품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제품에 대한 관심과 조금 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생협 제품들이 조금 더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조합원들한테 감사드리고 저희 제품은 사용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